자, 교재 102페이지의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은 우리가 대학교에 보면요, 경영학과에서 3학년 2학기 투자론 시간에 배우는 이 내용인데, 1967년도에 나온 이론이에요. 1967년, 꽤 됐죠? 한 50년 됐나요? 자, 원래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됐어요. 그 유입된 새로운 정보가 즉각적으로 시장의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럼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A라는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발표된 즉시 A 지역의 토지 가격은 급등하는 형상을 보이는데,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시장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이러한 효율적 시장은 시장의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의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이 과거에 이미 사전에 발표된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만 시장 가치에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을 하기 위한,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뭐한다? 존재한다.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은 뭐만 반영되어 있다? 과거. 그래서 이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라는 회사가 2개월 전부터 주가가 변동되는 흐름을 분석을 해서 현재 그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이 총 수입이 우리는 총 비용보다 크면은 초과 이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 이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 이윤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다는 것은 초과 이윤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가 정상 이윤인데,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 정상 이윤,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과거의 정보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냐? 현재의 정보. 자,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요까지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린 전문용어로 또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중간성 효율적 시장도 뭐가 돼? 과거 현재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더한 걸 뭐라고 하냐면요,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현재 발표되는 정보를 대해서 우리는 이걸 공표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그래서 이 공표된 정보를 우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또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사업계획, 내년도 사업계획, 투자계획, 영업계획을 발표했죠. 그러한 발표를 토대로 해서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인데 또 그 발표된 정보는 누구든지 다 알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또 투자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유는 획득할 수 없지만 뭐는 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유는 얻을 수 있다. 자, 기본적 분석, 약성일 때는 기술적 분석, 중강성일 때는 기본적 분석.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죠. 자,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사전에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죠?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초과 이유는 우리는 획득할 수 없다. 결코 초과 이유는 획득할 수 없지만은 또 정상 이유는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28회 시험에 이게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올해 시험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 기업에 있어서 여러분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지 않은 비공개된 내부 정보를 얘기하거든요. 비공개된 내부 정보인데, 자, 그러면은 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이죠. 올해 시험에 그 중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 지문이 올해 시험 정답이었습니다. 개념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항상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4페이지로 보시면은 우리가 할당적 효율성에 있어서의 개념이 우선 또 나타나죠. 자,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을 보면은, 자,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이 있고, 또 자본 시장에서 우리는 매도자가 투자해서 위험을 감안한 또 수익률이 또 나타나겠죠. 자, 이때 자본시장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5%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성 부동산인 상가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8%다. 그러면은 5%보다 뭐가 커요? 8%가 커요.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를 어디 할까요? 상가에 투자하겠죠.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 주의할 건 우리 항상 이거는 뭐 진리예요.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은 이동해요. 예?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게 자금 이동이 나타나요.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자금이 이동을 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뭐한다? 증가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럼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뭐한다? 오르겠죠. 부동산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하게 된다. 자,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 수익률은, 그럼 부동산 가격이 투자 금액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그 10억이 투자 금액이야. 그러면 투자 금액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투자 금액. 근데 그 상가로부터 얻는 순수익은 변화가 없다. 일정. 순수익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투자 금액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10억에서 15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이전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지면 수익률은 이전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분모가 크면 전체값 수익률은 하락을 해요. 그 수익률이 8%에서 뭐야? 하락을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현재 8%인데 하락을 하는데 언제까지? 두 수익률이 서로 뭐 할 때까지? 같을 때. 두 수익률이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합니다. 되겠죠, 우선? 자, 만약에 요 수익률이 3%다 하면 어떻게 돼요? 상가 수익률이 3%다. 그러면은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크죠. 크면은 또 수익률이 또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또 뭐가 이동하냐면 자금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또 뭐 한다? 수익률이 낮으니까 줄어들죠.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은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하락을 해요.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은 투자 금액인데 10억에서 하락을 해서 7억으로 떨어졌다. 순수익은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 10억에서 7억으로 하락을 하면 투자 금액이 이전보다 적어지죠. 그럼 수익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아지죠. 수익률은 3%에서 상승을 합니다. 언제까지? 또 5%와 같을 때까지 상승해요. 그럼 요 같을 때를 우리 뭐라고 하냐? 균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의 균형이라는 말은 양시장에서 수익률이 뭐다? 같다는 거예요. 같을 때 균형인데, 이때 균형일 때를 우린 전문용어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할당적 효율성이란 말. 할당적 효율성. 개념. 자, 우선 개념을 봤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 투자 및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 다른 투자안으로부터 얻는 수익률이 서로 뭐하도? 서로 같도록 자금이 균형 있게 배분이 이루어질 때를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예요. 자, 여러분 효율적 시장에서 기초에서는 4가지 용어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우선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하고 연계시키고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 우리 출제는 어디가 많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요거죠. 요 개념을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로 가서 입지. 자, 여러분 입지가 어떤지 뭐 여러분 용어는 많이 사용하죠. 입지, 로케이션. 자, 입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 쉽게. 입지는요, 경제활동 주체. 뭐 여러분일 텐데 이 경제활동 주체인 우리가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예요.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장소, 학교가 있는 장소, 우리 공부하는 건물이 있는 장소, 공장이 있는 장소, 주택이 있는 장소, 상가가 있는 장소, 그게 다 입지라고 해요. 입지. 그래서 입지는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무슨 개념? 정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 입지는. 근데 이 입지에 대해서 입지 선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입지 선정은 이 경제활동 주체, 즉 입지하고자 하는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정적이 아니라 무슨 개념? 동적인 개념, 움직이는 동적 개념이야. 입지가 정적인 개념이라면은 입지 선정은 어떻게 돼?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적인 개념인데, 자, 입지 조건이 있는데, 입지 조건은 지형, 지세, 지반, 기후 등의 무슨 조건? 자연적 조건도 있지만은 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을 뭐라고 한다? 인문적 조건. 그런데 이 자연적 조건은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두 조건 둘 다 중요해요. 입지에서는. 근데 이 입지 조건이죠. 그럼 입지 조건은 어떻게 돼요? 우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지. 다를 거 아니에요? 달라요.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입지 조건도 뭐야? 고정돼 있다, 변한다. 변한다. 뭐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죠. 입지 조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고, 입지 주체에 따라 또 뭐야?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입지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주택을 입지를 여러분 선정할 때도 어떤 사람은 쾌적성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생활의 편리성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통근 시간을 보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항상 염두에 좀 두시고, 자, 주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주거지에 대한 입지 조건을 하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주거지에 대한 입지 조건은 고대 삼국시대로부터 내려온 사상이 있어요. 풍수지리 사상이 있어요. 풍수지리 사상. 근데 풍수지리는 미신이에요, 과학이에요? 한번 물어봐야지. 이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시죠. 과학이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같으면요, 샌디에이고 가면 유명한 암센터, 우리 이건희 회장님도 거기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상당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암센터의 변동 침실이요, 이런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본인의 체질 있죠, 사상의학 체질에 따라서 소양인, 소민, 태양, 태음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무실 배치도 풍수지리 사상에 근거를 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격증 따서 그런 걸 하나 배워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찾다 보면 공짜 많거든요. EBS 같은 경우에는 그 뭐 1,000원인가? 1,000원인가? 옛날 1,000원인가 결제하면은 과거에 유명한 그 강의 자료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한번 합격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한의사인데 그분이 전국 한의대학 가면서 어디 사상의학에 의한 풍수지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강의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강의가 세계의 반은 남자, 세계의 반은 여자부터 강의합니다. 음양오행사의 풍수 그걸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사상의학하고 연결시켜서. 그거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택 거래를 할 때, 나는 어느 주택에 있을 때 건강했는데 이사를 했더니 몸이 좀 안 좋아지는 형상이다. 그럼 주택에 뭐가 문제 있어요, 풍수지리상에. 그럼 빨리 이사가라 해야 돼. 그래서 또 거래를 해야 돼, 여러분은.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또 주택 가구 배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인테리어 그 배치할 때 그것도 풍수지리 사상에 근거를 해야 돼. 남향이냐, 예? 북향이냐, 동남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험에 내기 어렵죠, 풍수지리 사상은. 그러니까 시험에 주거지는 안 내요.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 안 해야죠.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뭐야?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는 어디서? 상업용 부동산에서 출제합니다. 그래도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주거용 안 나온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거기에 113페이지 보시면은 상권이란 용어 나와요, 밑에. 자, 여러분이 용어 좀 배울까요? 우리 가로란 용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로란 용어는 많이 또 쓰긴 써, 여러분이. 가로.
그래서 가로는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더 중시하는 요소가 가로예요. 여러분 가로 여기 밖에 보면 차도 있죠. 차도 옆에 보면 가로 2개 있네요. 예? 좌측 가로, 우측 가로 2개 있잖아요. 가로가 뭐예요? 우리는 고객, 상업지에서 더 중시하는데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외국인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가로의 길이, 가로의 폭,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로,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를 얘기해요. 자, 가로고, 자, 그리고 상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또 상업용 부동산 상가 점포 하면요. 분석을 여러분 해야 돼요. 상권 분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상권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배후지라고 해요. 상권을 다른 말로 뭐죠? 배후지. 여러분 앞으로 교재에 있다 보면 배후지라는 용어 나오면 아, 상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배후지는 상권. 상권인데 이 배후지를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고객이 뭐 한다?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상권이야, 상권. 그럼 상권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다, 변한다. 이것도 상식인데. 상권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상권도 확장되잖아요. 상권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변한다. 그래서 상권을 분석할 때는 현재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만 분석해서는 안 돼요. 미래에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지역도 뭐 해야 돼?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야 돼. 항상. 잠재적 수요가 어디까지 가느냐 고려를 해야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수요를 분석할 때는 현재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만 분석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미래에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지역까지 고려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자, 우선 상권이라는 용어 배웠는데 우리 상업을 배우면 요건 기본적인 용어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 자, 112페이지 보시면은 공간 균배의 원리, 패턴이라는 학자가 나오죠. 자, 여러분 패턴은요, 이 하나의 상권 내에 이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소비자가 어떤 점포에 먼저 점포가 입지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입지하는 점포가 어느 장소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분석하는 겁니다. 이미 기존의 점포가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점포가 어느 지점에 입지하는 게 좋은가 분석하는 것이 공간 균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보면요.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르는 점포의 분류가 4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집심성 점포인데 심이 마음 심자예요. 피는 심장으로 다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집심성 점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백화점 도매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백화점, 도매상, 또 가끔 귀금속점도 나오고 또 고급 음식점, 영화관, 호텔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죠. 이것은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 동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입니다. 관공서, 요즘 행정타운이라고 많이 하죠. 다 밀집해 있잖아요. 관공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은행, 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매 점포가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매 점포 등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동일한 업종의 소매 점포들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해요. 망하니까 뭐 해야 돼?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요. 세탁소하고 잡화점이 제일 많이 나와. 세탁소, 잡화점. 요 2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요즘 보면 미용실이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거 편의점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집재성 점포보다는 점포의 규모가 좀 작아요.
이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인데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입니다. 여러분 국부라는 말 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전신마취, 국부마취. 국부는 일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떤 지역의 일부분. 그게 국부적 중심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우리 가끔 우리 광명에 있는 점이지만 우리 가끔 지방에 가면 이런 게 있어. 공구의 거리. 뭐 그렇죠. 공구만 파는 거리. 그러게 국부적 집중성이야.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농기구상, 종묘상, 비료상, 석재점, 어구점 등이 대표적인 국부적 집중성 점포. 자, 그리고 상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인데 이게 바로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편의품점이라고 하죠. 여러분 편의품점 일명 여러분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컨비니언스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보면 CU는 뭐가 나와요? 컨비니언스 편의에다가 포유를 붙여 당신을 위한 편의점이야. 그걸 줄여서 CU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약어도 모르죠. 그냥 CU 이렇게 하시죠. 당신을 위한 편의점. 그러니까 이 편의점 가면 물건 살 때 한번 보세요.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싸지. 10,000원 이내의 상품인데. 10,000원 이내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거의 점포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구매 빈도도 높은 상품. 자주 사는 거예요. 구매 빈도도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인데 여러분 주택에서 도보로 요즘 몇 분 정도 하면 한 요즘에 10분에서 한 15분? 옛날은 30분인데 그때는 너무 멀어 이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 그래서 중심지의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만 미치는 저차원, 낮은 저차원 중심지에 입지를 해요. 자, 이런 점포가 편의품점이에요. 일상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 약간 비싸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해. 생각 좀 해야 돼.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서비스 등을 여러 어떻게 돼? 점포들과 상호 비교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점포예요. 그 선매품점인데 대표적으로 고객의 기호라든지 취미가 잘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성 의류 같은 거 있죠. 여성 의류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3시간 걸린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남성 의류는 몇 분? 예? 10분 안 걸린대. 의사결정은 여성분 3시간 걸린대. 이게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대답이 없어요. 비교를 할 텐데. 예, 이제 선매품이에요. 근데 전문품은요, 요거는 상당히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광고가 이미 되어 있는 유표품을 판매하는데, 그래서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품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고급 양복점이라든지 고급 시계를 판매하는 점포,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점포가 전문품점입니다. 전문품. 자, 전문품에 가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명품을 판매하는 점포 가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붙여 있거든요. 예? 붙여 있어요. 가격, 그 상품 가격 붙여 있으면요. 가서 거기서 깎으면 안 돼요, 명품은. 예? 깎아준다, 그럼 가짜야. 깎으면 안 됩니다, 명품은. 그래요. 거기 붙여준 거 그대로 돈 주고 사는 게 명품입니다. 명품은 품질 보증서가 있는데요.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교환 가능합니다. 예? 명품은 바로 우리나라 샀는데 미국, 뉴욕 가서 그 있죠? 예? 상품 판매하는 그 똑같은 점포 가서 요거 교환하겠다 하면요. 묻습니다. 예? 제품으로 교환하겠습니까? 현금 교환하겠습니까? 바로 묻습니다. 이게 명품입니다. 예? 물건, 뭐 우리나라처럼 뭐 현금 안 바꿔준다. 그게 명품입니까? 그건 싸구려지. 예? 잘못된 거예요. 명품은 교환해줍니다. 100%. 뭐만 보면 돼? 품질 보증서 1년 번호가 있어요. 딱 보고 확인해줍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서 1년 번호가 없으면 가짜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 명품 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관세청을 통해서 유입되는 명품은 10%밖에 안 돼요. 판매하는 그 매출에 나머지는 다 밀수 아니면 가짜라는 겁니다. 예, 살 때 그래서 유의하셔야 돼요. 안 사는 게 낫죠. 아예 가짜를 사드시든지. 가끔 가짜 팔다 걸리잖아요. 뉴스 나오고 옛날 롯데 잠실에서 걸렸고, 예? 여주 아울렛에도 걸리고. 그 잘 모르는 전문가가 봐야 알지 그런 거. 그래서 아예 가짜 사는 게 낫습니다. 중국은 거의 가짜죠. 예? 롤렉스 5만 원 팔대요. 롤렉스. 아니 명사집에 봤는데 2천 얼마예요. 2천 몇백만 원인데 가니까 5만 원이야. 거기 가짜 짝퉁시장 갔거든. 3대 짝퉁시장 다른애 갔는데 딱 보니 5만 원이래. 야 그거 사봤자 하루 못 갈 거다니까. 그래도 하루 껴본다 해서 산대. 진짜 하루 지나니까 시계 멈추대요. 하루 예, 5만 원. 그래서 중국이 짝퉁이 대단합니다. 3대 짝퉁 시장이랬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중국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웬만하면 사는 게 아니죠. 술도 짝퉁인데 뭐. 예, 예, 술도 판매하는 데 가서 직접 만든 데 가서 사와야 믿지. 아니면 거의 가짜인 경우가 많아서.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상권을 분석을 하잖아요. 이 상권을 분석하는 모형이 나오는데 이 모형이 학자들의 견해가 많아요. 그럼 시험 출제는 당연히 학자들의 견해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초의 이론이 레일리인데 그래서 레일리를 제일 많이 출제하고 시험 문제 레일리를 안 낼 때 누구 내냐면 허프를 내는데 올해 28회 시험에는 허프를 출제했어요. 원래 허프 우리는 뭐 원래 찍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레일리가 최근에 한 4번 영속 나왔기 때문에 뭐 허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선 여기서는 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상권 분석 모형은 우선 뭐가 출제한다? 또 계산 문제. 자,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상가 거래를 하려면요 이런 것도 좀 분석하는 모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최초가 누구? 레일리. 1929년에 나타난. 네. 자, 레일리는 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죠. 자, 두 물체 간의 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응용을 해서 레일리는 소매 인력의 법칙을 만듭니다. 네,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무슨 모형이냐 하면은 중력 모형이죠.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했는데 자, 이 얘기죠. 우리가 A 도시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다. 그러면 B 도시의 인구가 3,000명이다. 3,000명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그럼 인구가 여기 크죠. 이때 상식적으로 상권의 경계는 어디가에서 규모가 작은 B 도시 가깝게 상권의 경계가 결정되는데 이 상권의 경계인 뭐가 분기점이 나타나겠죠. 이 분기점에서 A 도시까지 거리를 X 킬로미터, 분기점에서 Y 도시까지 거리를 Y 킬로미터라 하자.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 분기점인 C 도시의 소비자 5,000명이 중에서 몇 명이 A 도시의 물건을 사러 가고 나머지 인구가 상대적으로 B 도시에 가느냐. 두 도시 또죠. 한 도시에 가면 상대적으로 B 도시에 몇 명 가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소매 잠재력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모형이 무슨 누구의 모형? 레일리 모형입니다. 자, 공식 유도하는 건 1일, 2월 달 할 거고요. 여기서는 바로 뭐냐?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C 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A, B 두 도시의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뭐에 비례한다? 두 도시의 크기인 인구에 뭐한다? 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하고 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말이 또 한 3번 출제를 했습니다. 21회, 25회 시험에도 나오고 13회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여기 3번 출제인데 주의해야 될 건요. 요걸 시험에 낼 때는요. 반비례. 요거는 뭘로? 비례로 바꿔서 출제를 자주 해요. 비례 반비례를 자주 바꾸거든요. 자, 요거 모형인데 그래서 여러분 A 도시가 C 도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해? 끌어당기는 힘을 유인력 또는 끌어당긴 유인력 또는 흡인력, 흡인력이라고 하는데, 자 비례는요, 이 분수식에서 비례는 어디로 가냐? 분자로 가고요. 반비례는 뭘로? 분모로 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나중에 수식을 유도를 합니다.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 자, 이게 네일리 모형이에요. 그럼 네일리 모형을 수정을 했어요. 자, 이 네일리 모형을 수정을 해서 나타난 모형이 컨버스입니다. 컨버스에 수정을 했으니까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컨버스에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일명 컨버스는 뭐라고 했죠? 분기점 모형이라고 했어요. 분기점 모형.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자, 항상 직선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이 16,000제곱미터다. 그럼 당연히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작은 어디? A 쇼핑센터 가까이의 경계가 결정되겠죠. 이게 분기점입니다. 자, 두 쇼핑센터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km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요 A 쇼핑센터에서 이 분기점 상권의 경계까지 거리를 X 킬로미터라 하면은 요 거리는 몇 킬로? 10km에서 뭐를 빼면 돼? X를 빼면 요게 나오지. 그래서 요걸 구하는 걸 자주 내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뭐를 했죠? 여기도 수정을 했는데 인구를 수정한 거예요. 인구를 수정을 해서 뭘로?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어요. 매장 규모인 뭘로? 매장 면적으로 수정한 거예요. 매장 면적에 비례한 거예요. 그래서 요 매장 면적입니다. 요 인구를 뭘로?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한 거죠.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또 분기점으로부터 또 상권의 경계인 요 분기점으로부터 또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자, 매장 면적에 비례 반비례 수정을 한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매 영향력이거든요. 이 두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인 뭐다? 분기점. 그럼 두 점포의 구매 영향이 같거든요. 그럼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얼마? 자,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뭐에? 매장 면적 얼마? 1000. 매장 면적 1000에 비례하고 거리,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X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거는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예? 그럼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은 얼마? B 쇼핑센터 16,000에 비례하고 거리 10-S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러면은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이 서로 뭐한 점? 같은 점에서 우리는 분기점이 형성이 돼요. 상권의 경계. 요거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2차 방정식, 그걸 풀어라는 얘기예요. 다 잊어버렸죠?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
인수분해도 잊어버렸지. 근해 공식도 잊어버렸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주는 게 예의지.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 찍기 신공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으로. 여기 딱 보면 여기 반에 5kg죠. 5kg잖아. 그럼 보기 5개 중에 찾아야지. 5kg니까 답은 5kg 미만에 있어. 그럼 거기 오지선에서 그 5kg 미만이니까 2개 나올 거야. 2개 놓고 잘 찍으면 돼. 그런 것도 요령이지. 예? 그런 요령이 없으면 어떡해. 직관이라도 잘 찍어야지. 근데 여기 나중에 되면요, 이런 건 여러분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말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학자들의 견해가. 그때는 두 쇼핑센터, 뭐가?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뭐가 돼?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된다. 뭐를? 인구를 뭘로 수정했다?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다라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넬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넬리는 최초니까 시험에 하여튼 자주 출제하고, 넬리 안 내면은 뭐를 낸다? 허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시험도 허프인데 하여튼 넬리, 허프 둘 중에 하나가 우선 계산 문제는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허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